안녕하십니까, 진중권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 자리에는 우리 네, 권경입니다. 그리고 예, 금태섭입니다. SF 포럼 첫 번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왜 모였냐? 예. 일단 그 얘기부터 좀 해야 되는 것 같은데, 뭐 자세한 내용은 요 밑에 저희가 취지문을 올려놨으니까 읽어보시고요. 일단 우리 시청자들을 위해 가지고 우리가 이 자리에 지금 왜 모이게 됐는지 그 얘기를 먼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사실은 대통령 선거는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선거 중에서 가장 중요하죠. 국회의원 선거도 있고 지방자치단체 선거도 지방선거도 있지만 실제로 대통령 선거는 국민들의 삶에 5년간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고 또 저도 개인적으로 이번 선거에 출마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 뵀는데 우리가 단순히 승패만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되겠다. 과연 이번 선거 끝나고 우리의 삶이, 국민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가? 우리한테 지금 어떤 문제가 있고 그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어떤 해답을 찾아야 될까? 거기에 대해서 좀 고민하자는 취지로 모인 거죠. 예. 민주당에 대해서 많이 실망을 했지만 또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뭔가 선뜻 마음을 줄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지금 워낙에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하고 또 재집권에 대한 열망, 이게 양쪽으로 쫙 갈라지면서 양쪽에 다 마음을 줄 수 없는 이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간은 전혀 없어진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세 사람은 그런 일단은 양쪽에 마음을 줄 수 없었던 선뜻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사람들로 이렇게 마음이 좀 모아져서 그럼 우리라도 그 중간 사람들의 마음을 좀 모아서 전달을 하든 아니면 전달을 해서 받지를 않으면 뭔가 좀 다른 모색을 하든 그거라도 하자. 우리가 답답하다. 이렇게 해서 한번 이런 거라도 좀 모이자. 이게 장기적은 아니더라도 일단 그 선거 조금 그나마 길게는 한 6개월 아니면은 그 경선 정도까지의 그 상황을 좀 지켜보는 2개월 이렇게라도 뭔가 움직여보자. 그래서 뭐 그 치밀한 계획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시작했습니다. 그냥 답답해서 시작한 거예요. 저는 치밀한 계획을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 정치하는 분은 다르시고 우리 사이에서 유일하게 정치적 약심을 가진 분. 일단 근데 권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움직이려면 그냥 우리 셋이 떠들고 해서는 안 되고 그런 생각을 하는 많은 분들을 모아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플랫폼을 만들어서 많은 분들 얘기도 듣고 뭐가 중요한지 또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사실은 우리나라가 좀 양당 체제다 보니까 서로의 악을 기반으로 하고 있잖아요. 이쪽이 잘해서 이쪽에 승리하는 게 아니라 저쪽에 못해서 승리하는 거고, 그러니까 못하기 경쟁이 되다 보니까 매번 선거 때마다 나타나는 현상이 이제 제3의 후보라는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국민들이 이게 1987년 정치 체제, 여기서 욕망은 이것이 담아낼 수 없는 상대까지 발전했는데 이 체제는 그대로다 보니까 몸은 컸는데 옷이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옆으로 삐져나오는 게 제3후보인데 이 제3후보들이 나와도 결국은 또 양당 체제로 포섭이 되는 가운데 매번 실패를 하는 이것이 반복이고 그것이 이번에도 나타났다고 생각을 해요. 한때는 뭐 윤석열 또 최재형 그런 분들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이 있었다면 또 다른 한편으로는 뭐 또 김동연 뭐 이런 분들에 대한 기대가 있었다면 사실은 그 탑2가 절로 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먼저 최재형 감사원장이 언론 글로 입당을 해버리고 윤석열 전 총장이 입당을 해버림으로써 사실 중간지대가 그래도 꽤 중요한 역할을 해왔거든요. 그렇죠. 이번 재보선에서 그 여당한테 참패를 안겨준 것도 결국은 중간지대였는데 이 중간지대가 좀 설당이 좀 사라지는 것 같고 중간지대에 머무를 어떤 분들도 이제는 뭐 대안이라는 게 없다 보니까 거의 체념한 상태로 일부 부분은 저쪽으로 자기가 원래 속했던 진영으로 가고 나머지 분들은 아예 요번에 아예 선거 안 할래 이런 거고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그 젊은이가 했다는 얘기 그 마치 이번 대선은 2004년 영화죠. 에얼리언 대 프레데터다. 누가 이길지는 알 수 없다. 어쨌든 근데 누가 이기든 인류의 미래는 없다. 대선이 딱 그런 상황인 것 같고 그런 답답함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도층이 있다면은 양당 하다못해 양당의 견인하는 역할을 좀 할 수가 있는 게 예를 들어 가지고 중도가 있기 때문에
예컨대 송영길 체제가 이제 그 이후에 약간 변하는 모습들은 보이는 신용을 결국은 돌아갔지만 언론중재법 때문에 완전히 또 원래대로 돌아갔고 그다음에 그 이쪽 국민의힘 쪽에서는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 아니에요. 이준석이라는 젊은 대표가 당대표로 선출되고 이런 것은 그쪽에서도 나름대로 뭔가 변화해야 된다. 변화 요구들이 있었고 특히 이제 그 전에 재보선 선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승리 공식을 깨달은 거 아니에요. 아,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면 안 되는구나. 그래도 이른바 중도라고 하는 합리적인 중도층이나 진보층에 걸맞는 행동을 해야지 이긴다라는 것들을 좀 깨닫는 그런 효과가 있었는데 이게 지금 다시 양당으로 쭉 갈라지면서 그런 견인 효과를 가질 수 있는 중도층이 급속히 약화된 거, 여기서 수많은 사람들 좌절하고 체념하는 거, 여기에 대한 문제의식 때문에 우리라도 살아남아서 그 좀 요구들을 좀 담아내고 그 다음에 민주당에도 요구할 건 좀 요구하고 그 다음에 국힘 쪽에도 요구할 건 요구하고 또 그 밖에 뭐 정의당에 대해서도 요구할 건 요구하고 그런 생각으로 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많은 정치 평론가들이 대선을 얘기할 때 결국은 중도층이 승부를 결정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도층이 이번에 정권 교체 쪽으로 가느냐 아니면 한 번 더 정권 재창출 쪽으로 가느냐 여기서 결정된다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민주당에 있다가 탈당을 하니까 사람들이 물어보거든요. 너는 대선 때 누구를 찍을 거냐. 그런데 민주당 지지층들은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무리 그래도 저 탄핵당한 국민의힘을 어떻게 지지할 수가 있냐. 또 국민의힘 지지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와서 지금 문재인 정부 민주당 하는 거 봐라. 어떻게 저기를 정권을 다시 주겠냐. 그러니까 양쪽이 다 자기네가 집권하면 뭘 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저쪽이 나쁘다. 그러니까 과거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도층이 선거의 승패를 결정한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중도층이 듣는 얘기는 저쪽이 더 나쁘다. 아니면 이쪽이 더 나쁘다.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저희는 선거가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코로나라는 우리가 정말 예상치 못했던 사태를 맞아서 우리 사회가 엄청난 갈림길에 저는 서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외교적으로도 미중 간에 정말 극심한 갈등이 있고 헤쳐나갈 과제가 많은데 이번 대선에서 우리가 그것을 어떤 식으로 헤쳐나갈지 최소한 얘기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 얘기를 듣고 중도층이 아 이번에는 야당을 찍어줘야 되겠다든지 아니면 한 번 더 민주당을 밀어줘야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는 역할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미중 관계의 이 변화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외교 안보 정책을 가져가야 될 것이냐라는 얘기의 어떤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우리 세 사람은 그렇지 않지만 그런 문제의식은 공유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 한 5년 내에 이 전체 미중 관계나 세계적인 국제 정치가 굉장히 변화할 것이고 한국이 이 상황에서 외교적인 그 신뢰 명분들을 잘 찾아 나가지 않으면 앞으로 30년 최소한 한 세대 정도의 방향들이 굉장히 위험해질 수도 있고 오히려 또 기회일 수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런 그 외교안보 정책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이냐라는 얘기들도 해야 되는데 지금 양 캠프에서 그런 얘기들을 고민하고 있는지 고민하는데 아직 밝히고 있지 않은 건지 우리는 지금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고민들도 우리들 내부에서 이런 얘기들을 같이 담아서 얘기를 해줄 수 있는 분들을 좀 모시고 어떻게 이런 고민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 우리가 먼저 좀 그릇을 좀 만들어 놓고 거기에 다른 분들이 우리는 이거야 이렇게 좀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이런 역할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들이 되게 많잖아요. 무슨 그 자유주의에 대해서 요즘에 캠프들이 초반에 얘기했죠. 근데 이거는 요즘에 또 쑥 들어간 것 같아요. 이 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그 윤석열 후보가 제기했던 자유주의가 어떤 맥락 속에서 얘기되어 왔던 것인지 그리고 이 자유주의라는 건 지금 2021년도에는 어떻게 해석되고 또 어떻게 정책으로 만들어질 것인지 또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그 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은 지금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건지 이 얘기도 좀 얘기가 될 수 있어야 되고 그 양쪽의 네거티브 이런 얘기들만이 아니라
후보들한테서 이런 얘기들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조금 좀 다른 차원의 그런 경선이 됐으면 좋겠다.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이끌어갈 수 있을지는 지금 모르겠지만 그런 역할을 조금이라도 해보자 해서 저희가 모였습니다. 그 아젠다가 지금 없어요. 저는 이제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끼는데 며칠 전에도 그거 나왔더라고요. 도이체벨레. 네. 거기서 기사가 나왔는데 한국이 이제 일본의 잃어버린 10년, 20년을 따라갈 수가 그렇죠. 없다. 네. 그런 위기의식을 내가 이제 재작년인가 벌써 재작년부터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럴 때가 아니다. 한국이 엄청나게 잘 나가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그것의 징후가 뭐냐면 그 국뽕이에요. K자 붙는 여러 가지 국뽕. 이때가 이제 망하기 직전. 네. 일본이 그랬죠. 인종 네. 3.1전 증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나한테 언뜻 와닿는데, 물론 일본과는 상황이 좀 다른 부분이 있지만은 사실 우리가 어떤 극한까지, 한국이 기존의 역량을 동원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극한까지는 온 것 같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뭐랄까 변화가 필요한 시점인데, 이 변화에 이런 진단 자체를 하고 있는 캠프가 좀 없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진단을 한 위에 어떤 아젠다 세팅을 해야 되는데 아젠다가 지금 내놓는 캠프가 하나도 없다는 거. 그 다음에 대선이 되다 보니까 거의 그 김어준식이에요. 그러니까 대선의 승부는 네거티브다. 네거티브다. 그러죠. 그러니까 네. 네거티브를 통해 가지고 왜냐하면 상대를 나쁘게 만드는 거다 보니까 아젠다 세팅이 그러니까 네거티브가 아젠다 세팅을 해야 될 정책 고유한 기능들을 다 먹어버린 상태 속에서 이제 사실은 중요한 부분들이 좀 빠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 뭐 말릴 수는 없습니다. 말릴 수는 없지만 정치권에서는 계속 그러겠지만 우리는 그래도 우리라도 남아서 일단은 각 캠프에다가 중요한 아젠다에 대한 입장을 물을 것이며 거기에 대한 대안들을 요구할 것이며 그 다음에 그들이 내놓은 대답에 대한 평가를 할 것이며 그래서 우리 유권자들이 누구를 찍을 것인지 판단할 때 하나의 자료가 되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지금 우리가 이런 모임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번 상황을 한번 우리가 지금 요약을 해보죠. 아까 자유주의 얘기를 했는데 아마 그거에 나온 맥락은 민주당이 사실은 리버럴 정당의 정체성을 상실해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보면은 언론중재법 같은 것들은 자유주의적 마인드에서는 아예 상상할 수가 없는 그런 발상법들이고 이게 이제 한 건이 아니라 계속 반복됐던 거란 말이죠. 5.18 역사 왜곡 처벌법부터 윤미향 그 변호법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안부 왜곡 처벌법부터 위안부 할머니들도 반대하는 그런 것부터 그 다음에 누구죠? 박향순법인가 그 환사금지법 있잖아요. 그 집회 시위 결사를 반대하는 거라든지 또는 대북전단 금지법이라든지 그러니까 시민들의 표현과 그다음에 집회 그다음에 언론의 자유를 또 민주라는 이름을 가진 당에서 이걸 그런 법안을 계속 시리즈로 만든다라는 게 이제 상상이 안 되고 이번에도 보게 되면 재밌는 건 뭐냐면 이 강성 초선들이 있고 우리 당의 원로들은 반대하잖아요. 이것이 이제 정확하게 보여주는 게 바로 뭐냐면 이 세대 차이가 민주당의 정체성의 변질을 보여주는 거죠. 옛날에 민주당이 그래도 자유주의 정당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이 자유주의 정당이었다라고 하면 이해찬 체제 밑에서 이게 운동권이거든. 제야 운동권이고 한 번도 자유민주주의를 공부해 본 적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변호사니 뭐 변호사 출신이 판사 출신이 뭐 이런 애들 딱 보면 아니 리걸 마인드라는 게 없더라고요. 그죠? 그 조국이 법학을 모르잖아. 나보다도 더 모르는 그렇죠. 거지. 내가 딱 들어보면 어떨 때는 어이가 없거든. 이건 도대체 뭐지? 법 철학에 대한 이해도가 좀 아니 난 딱 법 철학 한 학기고 들었는데 어떻게 진 교수님보다 딱 보면 어이가 없어. 이건 도대체 뭐지? 얘 법학 교수 어떻게 하냐?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라는 건 뭐냐면 운동권 멘탈리티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운동권에서는 법학을 어떻게 보냐면 모든 사람들이 지킬 당파를 떠나서 모든 사람이 합의하는 규칙이 아니라 혁명의 수단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저는 그 민주당이 그렇게 하는 게 나름의 정치적인 논리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민주당이 알리바이 정치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공수처니 이렇게 밀어붙이고 검찰 개혁을 할 때는 지금 문재인 정부, 민주당 정부는 잘하고 있는데 검찰이 저항해서 지금 이게 안 되는 거다. 매번 그러죠. 예, 그거 하다가 그럼에도 이제 검찰은 뭐 공수처도 만들고 다 됐는데 더 이상 뭘 할 게 없으니까 이번엔 언론 때문에 뭐가 안 되는 거다. 예를 들어서 그 임대차 3법 같은 거 할 때 초반에는 지금 그 임대차 3법 실시해가지고 굉장히 잘 되고 있는데 언론에서 난리하는 거다. 사실 수치를 보면은 뭐 전세값이 떨어졌다고 하다가 나중에 그거를 방어가 안 되니까 결국은 자꾸 핑계를 대느라고 이걸 만드는 거거든요. 아마 민주당의 그 강성 초선 의원들이라고 해도
바보는 아니겠죠? 바보인가? 하여튼 바보 같은데.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계속 이걸 해야만 우리가 이제 어쨌든 정치적으로 지지자들의 이걸 받을 수가 있다. 근데 저는 그것이 결국은 이 어떤 이제 정책의 유연성 이런 거를 잃게 돼서 이 국민들의 삶은 실제로 더 어려워지는 거죠. 문제는 저는 얼마 전에 지금 청와대에 계신 어떤 분이 찾아와서 밥을 먹자고 해서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민주당을 나왔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정부가 성공하길 바란다. 얼마 안 남았는데 이 정부 들어서 정말 속이 상하고 가슴이 찢어지는 국민들이 많으니까 그걸 좀 위로해달라. 그러려면은 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해라.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부동산 정책 좋은 의도를 가지고 했는데 잘 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를 덮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 파병 국군이 배 위에서 수백 명이 코로나에 걸렸는데 그런 사태에 대해서 군용기를 보내서 이분들을 데려오라고 아이디어를 낸 건 대통령입니다. 막 이런 소리 해가지고 국민들 속 좀 뒤집어 놓지 마라. 근데 지금 민주당 또 문재인 정부는 계속해서 그렇게 핑계를 대가고 우리는 잘한다. 문제 없다. 기득권층, 언론, 검찰이 문제다. 이것만 하는 것 같거든요. 이런 게 결국은 이제 자유주의가 무너지는 거로 나타나는 거고 그게 지금 그래서 자유주의가 이슈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자유주의를 바로 세우겠다라고 하는 그 윤석열 캠프나 최재형 캠프나 국민의힘은 그러면 또 국민에게 굉장히 뭔가 이로운 정책을 내고 또 아젠다를 지금 장악하고 있느냐 또 그렇지도 전혀 않은 아니죠. 것 네. 같아요. 아니, 그 사람들이 옛날에 저기 뭐 테러 방지법 만들던 사람인데 요즘 갑자기 언론자의 투사가 되니까 이건 또 뭐지? 그리고 노조개혁이라고 하는 귀족노조개혁이라고 하는 것도 이게 뭐 타당한 부분들도 있죠. 그리고 국민들에게 그 상층부의 노동조합의 잘못된 모습들에 대한 불만들도 쌓여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게 노조 자체에 대한 공격 내지는 결사에 대한 공격 또 좀 힘의 균형이 맞지 않은 사람들이 그 힘 있는 사람들한테 대응할 수 있는 어떤 조직에 대한 공격 이런 식으로 지금 가해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자유주의라는 이름으로 나오는 건 이게 맥락은 뭐고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이런 고민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제안들을 우리가 하면 되는 거예요. 제안들을 그런 하고 제안들을 캠프에 하고 물어봐야죠. 물어보고 그리고 이제 뭐 120시간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이게 앞뒤 맥락으로 보면 이해되는 측면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국민들에게 굉장히 뭔가 이건 아니지 이런 느낌을 받게 했던 것은 이 그 기업의 가치, 사회의 가치는 기업이 창출한다라고 하는 것 속에 기업 우선주의 내지는 유일한 기업의 사고에 좀 이렇게 매몰되어 있는 듯한 이런 느낌을 확 받아서 실망을 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그 120시간을 노동해야 되는 노동자의 삶 자체에 대한 고민이 있을까? 이해는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한 문제 제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 문제 제기를 담아낼 수 있는 요구를 할 수 있는 이런 그릇이나 집단은 없는 거 사라졌잖아요. 지금 양쪽에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생겨서 우리라도 그런 얘기를 좀 해보자. 양쪽이 왜 실망을 했는지에 대해 그리고 양쪽은 좀 더 나은 사회를 위해서 무엇을 고민해 주셔야 되는지 이 목소리를 어떻게 담아내야 되는지 좀 우리라도 얘기를 해보자. 물론 캠프에서도 그런 고민들을 하시겠죠. 하시겠는데 또 캠프에서 세를 모으기 위한 어떤 이벤트성 이런 행사들하고 또 다른 차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들은 또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하자고 모인 거죠. 이게 이제 보면은 이제 캠프는 아무래도 자기가 시각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비슷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고. 그러니까 윤석열 그 총장이 이른바 실언을 했던 것들을 가만히 들어보게 되면 다 가진 사람들의 시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아무리 옳은 소리를 해도 바깥에 있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들릴지에 대한 배려가 없었던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우리가 이제 똑같은 말을 해도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합리적으로 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제안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노조 문제다라고 한다면은 딱 보면은 솔직히 요번에 그 택배 노동자 있잖아요. 그 자살한 문제 딱 보면 와, 그 민노총 사람들의 행패
이런 것들 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노조 자체를 범죄시하거나 그렇죠. 그래서는 안 되고 오히려 지금 뭐 플랫폼 노동자라든지 과거에 그 기준으로 노동자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 그 권리를 못 찾았는데 네. 그 권리를 갖다 남용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권리를 찾는 부분까지 공격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지금 조선일보 신났거든요. 막 그걸 공격을 하고 있어요. 지금 막 기사를 몇 개씩 내거든요. 나는 그게 보수를 망치는 길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건 해법이 아닌데. 근데 그런데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비판할 거 정확하게 비판하고 이게 뭐가 돼야 되냐면은 도려내야 되잖아요. 요 부분이 문제다. 요 부분만 도려내야 되는데 그냥 통째로 다 요거 잘 됐다. 요걸 빌미로 통째를 다 드러내려고 하거든요. 보수가 이래다 망했는데 아직까지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자력 정책도 마찬가지고 모든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보수 쪽 사람들한테는 이쪽을 뭐랄까 그러니까 정부를 비판할 때 정부가 정교하게 비판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요거 하나 들어가지고 너희들 평소에 갖고 있었던 그 욕망들을 거저먹으려고 막 이렇게 되다 보면 나라가 망한다. 그래서 그런 제안들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문제 제기, 비판을 합리적으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는 방법들을 우리가 이제 대안으로 제시하거나 이런 역할을 할 수 있고 마찬가지 민주당도 좀 마찬가지. 민주당의 문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유권자의 각성 또 유권자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이번 대선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우리에게 필요한 리더십은 자기가 가진 생각과 다른 생각에 대해서도 경청하는 리더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당장 현상적으로 그 택배 노동자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게 뭐가 문제고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그냥 우리 진영이 갖고 있는 생각만 쭉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얘기도 듣고 지금 민주당에서 그게 안 되는 거니까요. 근데 보수 진영 쪽에서는 그거를 이렇게 합리적인 리더십을 갖고 오려는 게 아니라 쟤네가 다 틀렸으니까 이번엔 우리 거 해보겠다. 그런 식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런 자리를 가지고 이런 모임을 시작하는 것도 대선이 워낙 중요하기도 했지만 항상 진영 싸움을 하니까 자기 쪽 대선 주자가 하는 말은 무조건 디펜스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박근혜 후보가 등장했을 때는 이 사람은 가치 보수라서 뭐 잘할 거다. 뭐 이상한 얘기를 하더라도 다 방어하다가 결국 탄핵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이 문재인 정부 초기에도 마찬가지로 이 진영에서는 반대만 하다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일반 유권자, 특정한 진영에 속하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보수 쪽은 탄핵당했는데 문재인 정부에는 이렇게까지 실망했는데 또 보수가 옛날 사람들, 옛날 모습, 옛날 정책들 가지고 또 등장한다고 하면 이게 또 못하면 또 문재인 대통령 후계자 같은 사람이 이 정치가 점점 관심이 없어지는 거고 정부가 점점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근데 이거를 고치려면 합리적인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가 나오기를 우리가 그냥 기다리고 기대하고만 있어서는 안 되고 우리가 나서서 이 후보한테 좀 속으로 좋아하는 후보라고 하더라도 더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고 답을 요구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저희는 어디까지 가나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하다가 우리는 한꺼번에 누구를 지지합니다 이렇게 가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하고 저절로 정해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합리적인 얘기를 받아들이는 쪽은 지지하는 거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도대체 우리로서는 지지할 수 없는 것이고 합리적으로 평가를 하고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평가를 거죠. 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한테 120시간 얘기를 했을 때 그 얘기를 하기 전에 그 사람 창업주들 얘기만 들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 밑에서 이런 IT 노동자들 얘기를 좀 들어보고 그 다음에 발언해라. 우린 이런 제안을 하는 거고 그 제안을 받아들이면 저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네 라는 거고 민주당에 대해서도 니들 그 강성 친문 있잖아. 걔들을 좀 어떻게 죽여놔든지 뭐 잘라낼 수는 없다 하더라도 걔들한테 휘말리는 건 아니지 않냐. 뭐 그런 식의 얘기를 해서 그걸 받아들이면 변하려는 의지가 있네라고 평가하는 거고 아마도 이걸 보시면서 이제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이 판단하겠죠. 아까 잠깐 그 탈핵 원전 이런 말씀하셨었잖아요. 근데 그 문제도 마치 이게 탈원전 친환경 에너지 문제는 이게 진보고 그 반대는 또 보수고 이렇게 일도 양단으로 나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제 지금
또 며칠 전에 보니까 중국이 그 남중국해에 지나가는 것에 대해 신고를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거기가 막히면 실제로 우리 그 원양 그 유조선들의 수송 문제 같은 경우도 굉장히 크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지금 근데 이게 그 세계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 그 2018년서부터 몇 년 사이에 미국에서 우리가 그 석유를 수입하는 게 거의 그 사우디하고 그다음 2위는 모르겠고 미국이 3위가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그 에너지 문제 같은 경우도 앞으로는 굉장히 크게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일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단순히 좀 에너지 문제를 좀 다각화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그 뭔가 새로운 그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들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마치 그 정치적인 그 대립으로만 탈원전 문제에 대해서 뭐 경제성 평가를 잘못해서 이렇게 됐다거나 이렇게 주장을 하거나, 아니, 그 탈원전은 보수다. 아니 원전 정책을 고수하는 거는 보수다. 친환경으로만 그 에너지를 전환시켜야 된다. 이렇게 좀 정치적으로 일도 양단의 그런 선택을 요구받는, 지금 우리는 좀 약간 그렇게 사고가 갇혀 있는 것 같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좀 다양하게 얘기를 시작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민주당의 문제라고 네네네. 봐요. 왜냐하면 자꾸 모든 걸 이념적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유럽에서 그런 탈원전을 확실히 하는 나라는 독일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것도 메르켈이 그리고 독일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네, 그게. 독일이니까 가능하죠. 독일이니까 가능한 네네.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지금은 뭐 우리가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면 오케이 탈원전으로 가면 되는데, 지금 아시겠지만 기후 격변들이 있고 지금 온갖 뭐랄까 그리스와 저 러시아 시베리아 막 다 타고 있고 막 남극단, 이게 더 이상 기다릴 수 없거든요. 탄소 문제. 근데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재생에너지가 그 대안이 아직은 될 수가 없거든. 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는 그 원전이다라는 게 또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딱 정치적으로 딱 해가지고 이건 좌파고 이건 이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걸 딱 무리하게 하다 보니까 법칙까지 깨는 거 아니에요. 그냥 무리하게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원전이 갖고 있는 위험을 과도하게 평가하면 안 되거든요. 공포감을. 물론 원전은 위험하지만, 그렇죠. 비행기 사고 나면 다 죽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비행기 못 타고 다니는 건 아니거든. 그래서 그걸 과대평가하면 안 되고, 왜냐하면 원전을 위해서 죽는 사람들의 숫자와 이 화석연료로 인해 가지고 또 죽는 사람들의 숫자, 이게 또 있잖아요. 그걸 딱 보게 되면은 그거는 뭐 그렇게 원전의 위험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되지만, 또 과장되게 평가해서 잘못된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되는 게, 예를 들어 가지고 보면은 유럽 같은 경우에는 전기가, 왜냐하면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안정성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재생에너지가 떨어졌을 때는 이웃 나라에서 전력을 끌어오거나 이러는 거 가운데, 우리는 어디서 전력을 사올 거야? 북한한테? 이런 게 있단 말이죠. 아니, 그러니까 그 이제 원자력 발전 얘기를 하더라도 이게 결국은 이 지지층을 보고 하는 정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자꾸 논리를 단순화시키는 것이, 이 원전 하자는 놈들은 원자력 마피아고 뭔가 있는 거고, 그 우리는 이제 그러니까 사실은 처음에 대통령께서, 문재인 대통령이 판도라 보고 이제 원전 얘기하고 했을 때 보수지에서 어쩜 그렇게 단순하냐, 저게 말이 되냐, 영화 하나 보고. 근데 저는 사실은 그 속에 굉장히 큰 정치적인 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원전을 우리가, 그러니까 길게 봐서는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가는 게 맞는데, 지금 기후위기 상황과 우리나라 여러 상황에서 원전을 당장은 써야 되고, 이렇게 가면은 지지층들이 복잡한 거예요. 그냥 우리는 원전 없애고도 다 할 수 있는데 저 마피아들 때문에 못하는 거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모든 거가 정치적인 논리에 이제 이렇게 종속되는 거죠. 근데 지금 보수 쪽에서도 다시 그 비슷한 것을 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문재인 정부가 다 잘못했고, 이제 거기도 논리를 굉장히 단순해가지고 서로 나쁜 점들을 배워가는데, 저희는 이 지지층만 바라보고 하는 정치를 깨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지금 양쪽에 질린 분들, 그 합리적인 사람들을 좀 모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런 논리에 넘어가지 않겠다. 좀 더 설명을 해다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저는 사실은 김대중 대통령이 옛날에 정치인은 국민보다 반발짝 앞서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반발짝. 저는 거기서 이제 그거를 많은 정치인들이 얘기하면서 지나치게 앞서가지 말고 같이 가야 된다고 해석을 하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어쨌든 앞서간다. 앞서서 방향을 제시해야 되는데 지금은 따라가요. 이거는 리더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그냥 파퓰리즘으로 한쪽으로 몰아넣고 따라가고 더 세게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국회의원들이 지지층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GS 지지거리질 않나 이런 모습이 생기는 거거든요. 네. 이거를 바꾸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우리가 하나하나 이슈에 대해서 원전 문제 무슨 그건 나중에 전문가들 모여서 얘기를 하겠지만 기본적인 마음가짐이 이게 좀 앞서갈 수 있는 사람들을 설득해내고 이게 진짜 잘 이해가 안 가면 이해를 시키려고 노력하고 그런 리더를 뽑는 게 이번 대선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대한민국의 리더는 김어준이야. 현재 스코어가 그렇죠. 예. 그러니까 무당 정치가 되는 예, 거예요. 예, 예. 제가 계속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 민주당 사람들의 문제점이 의회주의자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러면 이런 거예요. 적을 만들거든. 그다음에 합리적인 반론이 나오게 되면 그건 기득권이다 이렇게 몰아가요. 맞아요. 항상 의인화해서 그러니까 자기들은 선이고 쟤들은 악이고 그러니까 그 CCTV 같은 경우 사실 문제가 참 많잖아요. 전 세계 없고 우리나라만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그게 들어오게 되면은 실제로 굉장히 공격적인 처치를 해야 살릴 수 있을 때 의사들이 안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 살릴 수 있는 사람 죽게 된단 말이에요. 이 피해는 어쩔 거냐. 이거는 합리적인 반론이잖아. 근데 그렇게 딱 하면 의사 기득권. 맞아요. 이게 이제 이재명식이거든. 그리고 이거 아주 매사가 그런 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합리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이 사라져 버리는 거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처음에 자유주의로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게 사실 저 사람들은 옛날에 국가주의자들이었거든. 그렇죠. 예. 그다음 이 사람들은 다 NL 민족주의자들. 그러니까 개인주의, 자유주의가 없어. 애 공부한 적이 없는 거야. 그런 사이에 그래도 자유주의자, 민주주의자였던 김대중 대통령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없어졌고 그 밑에서 정치하던 분들은 이제 다 은퇴가 된 상태고 지금 이게 지금 전대협 정권이고요. 좀 있으면 이제 한총련 정권이거든. 전대협 애들은 책 한 권을 읽었는데 얘네들 책도 한 권도 안 읽어야 돼. 저는 민주당에서 굉장히 쇼크를 먹은 게 사실은 김어준 같은 경우 보면 황우석 대학도 똑같거든요. 황우석 박사가 해가지고 이제 줄기세포에서 엄청난 이제 사람도 고치고 또 우리 새로운 성장 동력도 만들 텐데 미국 놈들이 이걸 공격한다. 그러면 대중이 보기 너무 쉽잖아요. 이 사람 보호해야 되는데. 근데 사실은 민주당이 리버럴이려면 전통적으로 그런 데 대해서 비판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제가 민주당에 있으면서 공수처를 반대할 때 그때 들은 얘기가 뭐냐 하면 대통령이 하시는 일에 반대해선 되겠냐. 혹은 이번에 권경애 변호사님 책에도 나오지만 이강철 비서관이 조국 민정수석이 직접 찾아가서 얘기까지 했는데 어떻게 반대하냐. 나중에는 이제 표결하기 전에는 이해찬 대표를 만났었는데 제가 기권을 하고 나서 이해찬 대표 비서실장 하던 의원이 저한테 대표가 불러다 밥까지 사줬는데 네가 어떻게 반대할 수가 있냐. 이게 무슨 리버럴 정당이냐. 이거 그냥 권위주의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정치를 그렇게 하고 이게 이제 학생운동권이고 NL 애들의 이른바 혁명적 의리로 정치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황당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사실은 상당 87년 이후에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익숙한데 이게 학생이 운영하듯이 이제 국가를 운영하고 그런 게 나오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걔네들은 그걸 당연하게 생각을 해. 아니 근데 우리가 촛불 들고 그랬을 때 박근혜 정부의 가장 잘못된 점으로 반대한 것이 위에서 지시하면은 무조건 따르는 거. 밑에서 뭐라 그러면은 밟아버리는 거. 우리가 그러지 않는 정부를 바란 거 아닙니까? 저는 진짜 이 문재인 정부가 그 점에 있어서는 적어도 촛불을 아주 배신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정치 문화에서뿐만이 아니라 지금 정책도 그런 식의 집단주의적이고 뭔가 사회민주주의라고 표방을 하는데 실제로 이거가 어떤 맥락 속에서 나오는지를 도무지 좀 이해가 불가능한 저로서는 그렇거든요. 기본 소득 문제도 그렇고 기본 대출, 기본 주택 이런 문제도 실제로 이게 사민주의적인 정책도 아니고 자유주의 정책도 아니고 오히려 양극화된 부의 양극화를 훨씬 더 강화시키고 고착화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정책들을 막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일반인들이 보기엔 기본소득이 나한테 일정하게 주어진다고 하니 주택이 주어진다고 하니 목돈이 주어진다고 하니 이런 식의 굉장히 포퓰리즘적인 그런 효과들을 가지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 딱 보면 이 사람들 경제학자라기보다는
약간 있잖아요. 그 대학에서 그 좌파라고 하는 사람들. 네네. 그다지 실력은 없는. 네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슬로건식으로 만드는 슬로건식으로 거거든요.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통 좌파 입장에서 딱 봐도 이거 뭐지? 정체불명인데.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내가 이 정책을 해서 어떻게 집행을 하고 뭐 이런 국가에 대한 대계 이걸 세운다라기보다도 선거용이거든요. 선거용이에요. 선거용이고 예, 예. 이걸 통하면 대중들을 끌어들일 수 있다 이 생각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이 정책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되는지 따져보자. 이게 되긴 되냐고 물어보면 그런 얘기는 하지 말고 할 건지 말 건지를 얘기해라. 그렇게 얘기를 이재명하고 박용진이 붙었는데 네. 이재명이 꼼짝 못하잖아요. 그냥 이재명 잡는 건 또 하나 있지 윤희숙이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 보면은 그 실행력은 뛰어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실행력 뛰어나다는 게 위험해질 수가 있는 거야. 딴 사람들 같으면 실행력이 없기 때문에 그냥 공약으로 끝나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약을 지킬까봐 겁나는. 그런 믿음 때문에 이 지지율이 유지되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 하실 것 같다. 이런 느낌. 근데 진짜 이 코로나 지나고 하면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일본처럼 긴 불황에 빠질 수도 있고 진짜 무너질 수가 있거든요. 지금은 사실은 이제 국가 재정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생각 안 하고 그냥 선거용 정책만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게 언젠가 이 토대를 흔들어 버리면은 정말 어렵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 부채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지금 다음 세대거든요. 예. 우리 다음 세대들은 뭐냐면 고령화가 됐단 말이야. 예. 그러니까 벌어서 메꿔야 되는데 거기다 국가 부채까지 얹어주면은 지금도 뭐 집 못 사게 만들어 놓고서 나 그래서 사람들이 왜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한 책임 의식이 없고 계속 세금 풀어가지고 뿌릴 생각만 하나. 세금이 네 돈이야. 씨. 그러니까 문재인 케어가 건강보험이 문재인 케어라고 고쳐질 때도 이제 보장을 많이 늘리고 옛날에 안 해주던 것까지 하니까 좋죠. 좋은데 과연 그러면 이 건강보험의 이 재정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문제를 못 제기하게 하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어떻게 되든 값에 이게 지금 좋고 대통령도 추진하신다 그러고 국민들이 일단 좋아하는데 왜 딴소리 하냐. 근데 그게 여기서 그러고 저기서 그러고 하나하나 하다 보면은 나중에 이제 무너져 버릴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이번 대선에서 그 갈림길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도 보면은 나는 이거 코로나 있잖아요. 그것도.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는 재정 엄청 쓰잖아요. 재정 엄청 쓰는데 그 재정이 어디에 들어가냐면은 코로나로 인해서 자기들이 문 닫게 한 가게들. 자영업자들이거든요. 왜냐하면은 거기는 일단은 영업을 못한다 하더라도 고정비라는 게 들어가잖아요. 예. 월세가 나가고 뭐가 나가고 그것의 90%까지 주거든요. 이렇게 가야지. 근데 갑자기 나한테 돈을 준다는 거야. 뭐 25만 원을. 근데 내가 이 돈을 왜 받아야 돼? 이해가 안 되는 거고 그것도 모자라가 또 이재명은 따가가지고 나머지 12%까지도 주겠다. 그러니까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코로나 중에서 상위 20% 소득은 왜 이래 늘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 얹어주는 거면 역진성이 생겨버린단 말이에요. 역진성이 생기고 그걸 뭐 지역 카페로 준대나 뭐 이런 얘기하는데 그 성남에서는 가능할지 몰라도 어차피 전국인데 그걸 지역 카페가 무슨 의미가 있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런 식의 파퓰리즘이고 결국은 그 재정이다라는 게 사실은 그 다음에 뭐 하냐면 이 우리나라 코로나 방역이 성공적인 게 희생이잖아요. 한편은 의료진의 희생과 자영업자들의 희생. 근데 그거 가지고 또 자기들이 또 K 방역 이러면서 자랑을 하고 그들의 고통은 아무 책임을 안 진단 말이죠. 근데 무책임하게 이런 짓을 하는데 그게 다 보게 되면 세금 걷어가지고 이걸 뿌려주는 게 좌파 정책이다라는 아주 단순한 생각들. 근데 그걸 거부하면 기득권자야. 근데 실제로 하는 일들은 그 돈 많은 사람들이 또 얹어주는 거. 그러니까 그건 손실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손실보상이라고 하는 거는 특별한 희생한테 주는 거잖아요. 국가의 수용의 개념으로.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방역에서 자영업자들의 손실과 희생은 재지원금의 역할,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국가의 보상 역할이고 수용의 역할, 수용의 개념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이 기회를 삼아서 왜 기본소득에 대한 어떤 자기 아젠다. 자기 선전을 예.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단히 포퓰리즘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근데 입을 막고 있으니까. 저는 이 코로나 같은 위기에서 뭐 방역 정책에 대해서 4명, 6명 굉장히 비판이 많은데 저는 이 방역 정책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정부를 좀 믿고 따라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도 여러 가지 고려가 있을 거예요. 왜
9시, 10시 왔다 갔다 하냐 하는데 그거를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모임의 수를 전체적으로 줄인다는 것도 있고 근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또 잘 따르잖아요. 이제 식당 가보면은 검사도 하고 숫자도 세고 안 된다고 하고 근데 그렇게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보상하는 것은 사실은 정부의 의무거든요. 근데 그거를 안 하고 다른 사람을 주는 건데 그건 바꿔 얘기하면 이 사람들한테 가야 될 돈을 자기 멋대로 딴 데 주는 그렇죠. 겁니다. 그다음에 자기 표 얻는 거잖아요. 그게. 그다음에 그 표 얻는 것도 아니 옛날 정치인들 양심 있어서 자기 돈 뿌렸어 고무신. 세금 가지고 이번에도 그 김포 있잖아. 이거 통행료 무료. 이거 국민연금이거든. 상상이 안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해가지고 자기 그 경기도 주민 근데 이제 뭐 국민연금이나 국민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무슨 또 재주가 있어가지고 뭔 짓을 했는지 그럼 그 모르겠지만. 국민연금에 보상하는 돈도 경기도민이 낸 세금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요. 그런 것들이 매번 이런 식이니까 완전 파퓰리스트인데, 근데 이런 식의 정치가 지금 반복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게 좀 무서워요. 약간 델타 변이 같거든요. 지금 뭐 친문이니 뭐 이런 사람들도 강경 친문들이 뭐 어느새 거기 다 가서 붙었어요. 다 가서 붙었기 때문에 사실 이재명이 변신에 능하기 때문에 자기 이익에 능하기 때문에 저는 거기까지 기대했거든요. 그래서 딱 되면은 아 이놈의 친문 자식들은 좀 이렇게 정리할 거다라는 기대를 가졌는데 그 기대는 아닌 것 같고 이미 이제 그 사람들이 다 그쪽에 붙었더라고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그 캠프 구성이라는 게 좀 걱정스러울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강성들이고 옛날 운동권들이고 그래서 그러니까 하여튼 굉장히 많은 문제점들이 좀 발생할 것 같아요. 결국은 선거 때 누가 될지는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는 건데 우리가 그거를 뭐 후보들을 조금이라도 합리적인 방향으로 견인해낼 수 있다면 그러니까 뭐 이재명 후보 말씀하셨지만 윤석열 후보건 뭐 다른 후보들도 사실은 표가 되는 쪽으로 후보들은 갈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이제 이 뭐 중도층이라고 하는 말은 저는 별로 안 좋아하지만 합리적인 사람들을 모아서 요구를 하면 이 사람들이 캠프나 자기 지지층들도 설득할 수가 있을 겁니다. 저 사람들 없으면 우리 진다. 그럼 우리가 그래서 조금씩 견인해내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 아닌가 그런 생각. 각 캠프에서 가장 문제가 뭐냐면 자기들의 강경 지지층에만 호소하는 거거든요. 그때 이제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진영으로 갈리고 그다음에 대화 토론이 아니라 그때는 투쟁이 되는 거고 물리력의 싸움이 돼버리고 그 가운데서 많은 이슈들이 왜곡돼 가지고 정치적으로 소모가 되는 가운데 진짜 해야 할 일들 못 하게 되는 거고 이게 가장 우려하는 게 그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간에서 그런 역할들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민주당 우리 3명만 보면 일단은 그 민주당에 실망했던 합리적인 진보적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지만 또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고 좀 만나보면 국힘에 실망한 합리적인 보수들도 굉장히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많죠. 그러니까 그분들까지도 우리가 이렇게 포괄해서 네트워킹도 좀 하고 말씀도 나누고 여기가 이렇게 오히려 좀 튼튼해지면 합리적인 진보와 합리적인 보수가 나라를 좀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목소리를 자꾸 키우면 이분들도 각도를 이렇게 자꾸 이렇게 바꾸지 않을까. 조금만 각도로 바꿔도 가는 길은 굉장히 달라질 수 있으니 우리가 그 역할을 하자. 뭐 누가 뭐라고 하든 우리가 뭐 비록 소수지만 우리 그냥 뜻대로 가겠습니다. 아니 우리가 소수지만 우리가 승패를 가르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정치는 뭐 아무리 말하고 설득해도 소용없습니다. 표로 보여줘야 되거든요. 움직여야죠. 움직이자. 어쨌든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이제 그런 그 말도 안 되는 생각들 있잖아요. 그 네거티브. 그러니까 온갖 공작 이런 것들이 좀 난무하고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도 뭔가가 좀 있는데 좀 이상해 약간. 이게 이제 아직 내가 판단을 안 하고 있거든. 딱 중립적인 판단을 하는데. 맞아요. 아직 판단을 뭔가 있어. 네. 뭔가는 있는데 딱 보니까 이게 너무 익숙한 패턴이야. 그래서 이건 또 뭐지? 이런 상황인데 이런 걸로 자꾸 어떤 소수의 사람들이 음모, 공작, 네거티브 이걸 통해 가지고 국민들의 표심들을 조정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잖아요. 그 생각에서 좀 벗어나야 될 것 같아요. 정치 그렇게 하면 나라 망하거든요, 정말로.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경향에 맞서 가지고 이쪽이든 저쪽이든 사실 이재명한테 그랬거든요. 이재명 씨 캠프한테
아 옛날에 있잖아 그 박근혜 식으로 좀 한번 해봐. 옛날에 했잖아. 이제 이명박 때 정권 교체 그다음에 박근혜가 정권 교체다 이랬을 때 우리가 얼마나 황당했어요. 경제민주화도 내세우고 막 그랬죠. 그러니까 경제민주화 막 내세우고 좀 그런 식으로 좀 해라. 원래 친문 이쪽 세력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이 너무 심하니까 좀 천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재명으로 가는 것도 모종의 정권 교체입니다. 이런 코드로 가라. 내가 그렇게 권했는데 그냥 친문한테 묻어가기로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민주당 정치는 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희망이 없구나 생각이 좀 들었고. 우리가 이런 목소리를 모아야만 지금 이런 목소리가 없으니까 역대의 가장 추악한 네거티브 선거가 될 것 같거든요. 진짜 그 선거가 가장 지금 그러니까 많은 정치인들이 특히 이제 그 경험 많으신 분들이 오랫동안 지켜봤지만 이런 판은 처음이다. 진짜 어딜 찍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거든요. 누가 더 추한가 경쟁하는 그런 선거가 될 것 같아서 우리라도 좀 정신 차리고. 그리고 이제 이대로 가면 어떤 사람이 당선돼도 그 사람이 잘할 거라고 기대를 갖는 사람이 줄어들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A라는 후보를 지지했을 때는 사실은 저도 누구한테 지지하라고 하면은 책임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잘할 거다. 근데 지금은 그런 얘기를 못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누구를 지지한다고 했을 때 그게 책임이 따르거든요. 우리한테는. 김종인 박사도 그러잖아요. 아니 뭐 내가 대통령 만들어놨더니 다 배반하는 걸 나도 국민들한테 면목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가 노력을 해서 그게 좀 되고, 그러니까 후보도 이 얘기를 듣고 요구 사항을 받고, 그럼 나중에 그렇게 안 하면 당신 왜 말이 달라지냐 하고 따질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비록 소수지만 그런 역할을 하려고 하고요. 또 저희 뜻에 동참하시는 분, 공감하시는 분들은 저희한테 합류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이쪽 진영에도 실망하고 저쪽 진영에도 실망하고 또는 각각 자기 진영에 실망한 분들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저희한테 전달해 주십시오. 그럼 저희가 대신 또 표현해 드리겠습니다. 각 정제대원으로. 정제된 언어로. 다음에는 어떻게 할지 바로 다음 방송에 대해. 다음 방송에 대해서는요. 이제부터 논의하겠습니다. 다음 방송은 누굴 모시고 누굴 모시겠는데 누구 모실지는 말씀드릴까요? 뭐 하여튼 다음 방송에서는 저희가 좀 관심이 있으실 만한 분을 모시고 말씀드릴까요? 뭐 김종인 위원장님을 예. 모시고 우리가 이제 돌아가는 사태에 대해서 그분이 이제 얼마 전에 기고를 하셨더라고요, 평양신문에. 그러셨죠. 상당히 제가 공감하는 바도 많고 사실 저희랑 크게 다른 생각이 아닌 것 같아요. 같은 고민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분 모셔가지고 좀 한국에 돌아가는 상황, 그다음에 대선 전망들, 그리고 대선에서 우리 유권자들은 또 뭔 일을 해야 될지 한번 말씀을 들어보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방송은 또 어땠어요? 좋았습니다. 앞으로 정말 그 김종인 위원장 지나고도 좋은 분들 많이 모셔서 저희하고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만나면 맨날 이렇게 말이 많아. 그렇죠. 우리 처음에 아무것도 지금 대본도 없이 어떻게 들어가냐. 그래서 30분 전에 모여가지고 뭘 얘기할지. 근데 딴 얘기만 하다가. 근데 30분 동안 딴 얘기만 하고. 그냥 바로 애들립으로. 거의 그냥 즉흥이 뭐죠? 순서도 안 정하고. 다음엔 공부를 좀 해서 오겠습니다. 다음에도 준비 안 해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